서문. 제1은하 제국이 몰락한다. 몇백 년에 걸쳐 하나하나 썩으면서 분해되는 중이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파악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제1은하 제국 최후의 위대한 과학자 해리 셀던이다. 그래서 심리역사학을 완성시켰다. 인간 행위를 수학 방정식에 대비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학문이다. 인간 개인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인간 집단은 통계를 통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인간 집단이 클수록 정확성도 늘어난다. 그런데 셀던이 연구하는 대상은 수십조에 달하는 은하제국 인구 전체이다. 셀던은 방정식을 계산한 결과 이대로 가다간 제국이 망하고 인류는 3만 년 동안 무정부 상태에서 다양한 고난과 고통을 겪을 터이며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제2제국이 폐허를 딛고 일어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현존하는 조건 가운데 몇 개만 조정하면 무정부 기간을 불과 1000년이란 세월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그래서 해리 셀던은 과학자를 모아 파운데이션이라는 식민 행성 2개를 만들었다. 그는 파운데이션 2개를 일부러 은하계 반대 끝에 세웠다. 그래서 자연과학에 초점을 맞춘 제1파운데이션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심리역사학과 정신과학에 초점을 맞춘 제2파운데이션은 완벽한 비밀로 삼았다. 파운데이션 3부작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 400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제1파운데이션은 은하계 외곽 성역에 있는 황폐한 행성에서 정착해 조그만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세력과 교류하다가 정기적으로 위기를 겪는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길을 나아가야 한다.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새로운 문화의 지평선이 나타난다. 모든 게 옛날에 죽은 해리 셀던이 계획한 그대로이다. 제1파운데이션은 우수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야만적으로 변한 주변 행성을 장악한다. 쇠락한 제국에서 떨어져 나온 군벌이 덤비지만 결국에는 물리친다. 쇠락하는 제국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강력한 황제와 강력한 장군이 마지막 힘을 긁어모으며 덤비지만 이들 역시 결국에는 물리친다. 셀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제2제국이 무난하게 나타나서 인류가 겪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 같다. 하지만 심리역사학은 통계과학이다. 독특한 변수가 나타나서 해리 셀던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뮬이라고 하는 인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그는 독특한 정신력을 가졌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마음대로 조종해 가장 어려운 상대를 가장 충실한 하인으로 바꿀 수 있다. 군대도 맞서 싸울 수가 없다. 아니, 싸우려 들지를 않는다. 마침내 제1파운데이션은 무너지고 셀던이 세운 계획도 망가질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비에 쌓인 제2파운데이션이 있다. 처음에 이들은 뮬과 같은 인물이 등장할 거란 예상을 조금도 못하다가 허를 찔렸으나 서서히 반격을 시작한다. 이들한테 최대의 방어 전략은 위치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뮬은 은하계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야 한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제1파운데이션 세력 역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 베이타 다렐이란 여성은 뮬을 방해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제2파운데이션은 적절한 준비를 하다가 결국엔 뮬을 영원히 제어한다. 그리고 셀던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시킬 준비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제2파운데이션이 노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제1파운데이션은 제2파운데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전자는 후자한테 감독받는 사회를 원치 않는다. 제1파운데이션은 물리적인 힘이 우수한 반면에 제2파운데이션은 그런 점에서 밀릴 뿐 아니라 제1파운데이션을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제2파운데이션은 아주 위대한 제안발언자 프림 팔버가 이끄는 가운데 아주 어려운 임무를 간신히 수행했다. 겉으로는 제1파운데이션이 승리한 것처럼 제2파운데이션을 물리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제2파운데이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은하계 전역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며 세력을 키운다. 이제 제1파운데이션이 세상에 태어나고 498년이 되었다. 세력은 절정을 향해 치닫지만 그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내가 있다. 제1부의원 초선의원 골란 트래비스는 셀던 홀의 계단에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친구 먼리 콤포에게 셀던 프로젝트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터미너스는 500년 전 백과사전 학자들의 조그만 마을에서 은하계를 지배하는 파운데이션으로 성장했지만
트래비스는 여전히 과거에 매달린 채 발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셀던 홀조차 철 대신 플라스틱으로 지어져 옛 모습을 흉내낸 것이라며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콤포는 트래비스의 급진적 발언에 불안해했다. 트래비스는 500년 전 해리 셀던이 모든 변수를 예상해 계획을 세웠다는 통념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파운데이션이 진정한 자주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아침 셀던 영상을 본 후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며 의회에서 이를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할라 브라노 시장이 행정위원회를 개회했다. 그녀는 파운데이션 역사상 가장 탁월한 행정가였으며 최근 셀던 위기에서 터미너스를 수도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셀던은 터미너스가 계속 수도일 가능성을 87.2%라고 언급했고 이는 브라노의 정치적 승리였다. 브라노는 셀던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트래비스가 사상 통제라며 반발했다. 브라노는 정부 관리에게만 적용되는 제안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래비스는 셀던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려 했다. 브라노는 트래비스를 반역죄로 고발하며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콤포마저 차가운 시선을 보내자 트래비스는 배신감을 느끼며 의회를 떠났다. 리오노 코델 공안국장이 트래비스를 신문했다. 코델은 친근한 외모와 달리 교묘하게 트래비스의 발언을 녹음하며 셀던 프로젝트 부정 발언을 자백하도록 유도했다. 트래비스는 셀던의 분석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 오히려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코델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신문을 마쳤다. 한밤중 2명의 경호원이 트래비스를 집으로 호송했다. 그들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를 가택연금시켰다. 집에는 브라노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콤포를 믿었던 자신의 판단 착오를 후회하며 다른 의원들마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하지 않은 현실에 절망했다. 브라노는 경호원들을 내보내고 트래비스와 단둘이 남아 대화를 나누려 했다. 제2부 시장. 브라노 시장은 트래비스의 집에서 1시간을 기다리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법적으로는 무단 침입과 헌법 위반이었지만 셀던 영상 이후 하루 동안은 무엇을 해도 괜찮았다. 파운데이션 초기 2세기는 셀버 하딘과 호버 말로 같은 영웅들의 시대였지만 파운데이션이 강력해질수록 통치자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뮬 이후 거의 2세기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고 파운데이션은 은하계 3분의 1을 지배하는 연방으로 성장했다. 브라노는 뮬 이후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공공연하게 사용했다. 그녀는 은하 중심부로의 성급한 진출을 반대했고 홀로그램 속 셀던이 그녀의 견해를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트래비스의 도전은 위험했다. 그의 생각이 옳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브라노는 자신에게 미리 언급도 없이 의회에서 트래비스가 떠들어댄 것을 비난했다. 트래비스는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며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강조했다. 브라노는 그를 반역자로 처리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트래비스는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맞섰다. 브라노는 시장의 긴급조치권이 절대적이라며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다. 트래비스는 셀던 영상이 너무 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인드버 3세나 뮬 시대처럼 셀던의 예언이 빗나간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브라노가 조작 가능성을 묻자 트래비스는 셀던 영상 자체는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셀던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래비스는 뮬 때문에 셀던 프로젝트가 크게 벗어났는데도 어떻게 원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브라노가 제이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언급하자 트래비스는 아르카디 다렐의 기록을 의심했다. 제이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생존자들이 다시 세력을 복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노가 제이 파운데이션의 동기를 묻자 트래비스는 그들이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답했다. 파운데이션은 일하고 피 흘리는 도구이고 제이 파운데이션은 안전하게 통제만 하면서 나중에 지배 엘리트가 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이 파운데이션을 파괴하고 파운데이션이 스스로 제2은하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래비스는 브라노마저 제이 파운데이션의 통제를 받을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브라노는 자신이 통제받지 않는다고 답하며 제이 파운데이션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간섭은 최소화되고 교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제이 파운데이션의 존재를 앞으로도 공공연히 떠든다면 즉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브라노는 갑자기 격앙되며 자신도 제이 파운데이션의 존재를 내심 믿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몇 달 전부터 트래비스의 입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왔지만 정치적 힘이 부족했는데 셀던 출연으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녀는 트래비스를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브라노는 자신의 집에 정신정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제이 파운데이션의 탐색과 조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트래비스에게 한 가지 은미한 제안을 한다. 터미너스를 떠나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으라는 것. 야노브 페롤렛과 함께 최신형 우주선을 타고 떠나되 만족할 만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면 터미너스로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만약 트래비스가 실패해도 터미너스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가 성공한다면 브라노는 제이 파운데이션을 제거할 천운을 잡게 된다. 브라노 시장의 이 계책이야말로 진퇴양득인 것이다. 모든 협상을 마친 브라노를 문 밖에서 기다린 자는 공안국장 코델이었다. 브라노는 코델에게 정신정전 장치가 실제로는 없다고 조용히 알려줬다. 제이 파운데이션이 모든 곳을 감시한다면 그런 장치로는 소용없고 오히려 차단 장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똑똑하지만 젊고 낭만적이어서 아르카디의 소설에 너무 영향받았다고 평가했다. 브라노는 트래비스를 잃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가 제이 파운데이션의 관심을 끌어 피뢰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페롤렛도 피해를 받겠지만 어쩔 수 없다며 도덕보다는 현실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3부 역사학자 야노브 페롤렛은 52살의 백발 역사학자였다. 그는 터미너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37년간 고대 역사학을 연구하며 홀로 고립된 행성에 관한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브라노 시장이 그의 연구를 알고 트렌터 여행을 허가해주자 페롤렛은 기뻤다. 트렌터에는 제1하제국 시절부터 이어져온 은하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이 찾는 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트래비스가 페롤렛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외로 젊은 정치가가 자신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페롤렛은 브라노 시장이 2-3주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트래비스는 시장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당황했다. 페롤렛은 자신들의 임무가 지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는 인류가 최초로 출현한 근원 행성으로 알려졌다. 페롤렛은 모든 행성이 다른 곳에서 온 이주민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근원으로 수렴된다고 설명했다. 은하계 전체 인류가 단일 종족이므로 근원도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구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단지 고대 신화 속의 전설적인 이름으로만 남아있었다. 페롤렛은 제1제국 시절 근원에 대한 의문이라는 학문적 관심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트렌터의 은하 도서관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는 5세기 동안 축적한 자신만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트렌터에서 지구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날 밤 트래비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브라노의 치밀한 계략에 분노하며 자신이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으라는 진짜 임무를 위장하기 위해 지구 탐색이라는 명분을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에블링 미스와 아르카디 다렐이 과거 트렌터에서 제이 파운데이션의 위치를 찾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브라노가 트렌터를 원한다면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브라노는 시장실에서 콤포와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콤포의 외모를 자세히 관찰하며 그의 시리우스 성구 출신이라는 주장을 내심 의심하고 있었다. 브라노는 콤포에게 트래비스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콤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브라노는 콤포에게 트래비스를 미행하라고 명령했다. 콤포가 과거 초공간 레이스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를 추적자로 임명했다. 콤포는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브라노는 아내를 인질로 잡아두겠다고 위협했다. 거부하면 반역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콤포가 떠난 후 브라노는 코델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콤포를 신뢰하지 않지만 이중 보호막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콤포의 우주선에는 초공간 추적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브라노는 제이 파운데이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으며 셀던 프로젝트가 과학기술 진보를 따라잡지 못해 곧 무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미너스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면 제이 파운데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벽에 브라노가 페롤렛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트래비스에게 무장하지 않은 소형 순양함 파스타오를 배정해주고 이것이 지구 탐색이라는 공식 임무를 강조했다.
자금은 무제한 지원하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터미너스로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트래비스는 언젠가 브라노가 자신에게 간청할 날이 올 것이라며 시장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노련한 행정가인 브라노는 트래비스의 칼날이 자신에게 돌아올 일은 없다고 확신하며 그의 분노에 무신경하게 대응할 뿐이었다. 제4부 우주. 트래비스가 우주선에 승선하자 그 성능에 놀랐다. 파스타온은 소형이지만 중력 엔진을 탑재한 최신형 순양함으로 구식 우주선에서 수십 명이 하던 일을 적은 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완전히 컴퓨터화되어 있어 내부 공간도 놀라울 정도로 넓었다. 무장만 제외하면 완벽한 설비를 갖췄다는 브라노의 말이 사실이었다. 페롤렛은 우주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기뻐했다. 그는 개인 도서관이 담긴 은색 디스켓을 소중히 간직했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다. 우주선 내부에는 식량, 의복, 오락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었고 각자 침실과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트래비스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취급 설명서를 발견했다. 과거 우주군 복무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첨단 컴퓨터는 처음이었다. 손가락을 빛나는 원 위에 올리자 책상이 변화하며 손이 표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컴퓨터가 그의 손을 통해 의식과 직접 연결되었다. 컴퓨터와 접촉하자 트래비스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눈을 감든 뜯은 우주선 전체와 외부까지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우주선 조종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했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우주선을 제어할 수 있었다. 이는 중력공학이 가져온 혁명이었다. 두꺼운 매뉴얼 없이도 직관적으로 우주선을 다룰 수 있었다. 컴퓨터에서 손을 떼자 초능력을 잃은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페롤렛에게 돌아가 우주선이 이미 이륙했다고 알려주었다. 반중력 때문에 관성이 없어 가속을 전혀 느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은 운석이나 방사선 위험을 걱정했지만 트래비스는 현대 기술로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다고 안심시켰다. 트래비스는 페롤렛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은하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주 공간에서 본 은하계는 터미너스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장관이었다. 컴퓨터는 은하계의 완전한 지도를 보유하고 있어 어떤 각도에서든 완벽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 750억 개 이상의 항성 좌표가 저장되어 있었다. 트래비스는 터미너스와 트렌터의 태양을 차례로 표시해 주었다. 트렌터는 실질적인 은하계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는 행성 중 가장 중심에 가까운 곳이었다. 진짜 은하계 중심은 블랙홀로 이루어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한 환경이었다. 트래비스가 은하계의 다른 한쪽 끝을 생각하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파란 직선을 그었다. 이는 터미너스에서 은하계 중심을 통과해 반대편으로 향하는 선이었다. 곧이어 터미너스를 지나는 푸른 원이 나타났다. 이는 아르카디 다렐이 제시한 원에는 끝이 없다는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이 파운데이션 발견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트래비스가 지구를 검색했지만 컴퓨터에서 찾을 수 없었다. 페롤렛은 다른 이름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시간을 조작해 은하계의 회전을 가속시키자 항성들의 진화 과정과 초신성 폭발을 관찰할 수 있었다. 컴퓨터는 항성들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 트래비스는 컴퓨터 조작이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주선이 터미너스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주변의 다른 우주선들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혹시 자신들을 추적하는 우주선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것들 중에 과연 그의 우주선과 같은 반중력 추진 장치를 갖추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똑같은 궤도를 그리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제5부 발원자. 트렌터는 8,000년간 확장하는 행성연합체의 수도였고 이후 12,000년 동안 은하제국의 중심이었다. 제국이 쇠퇴한 후에도 여전히 번쩍이는 금속 문명으로 빛났다. 트렌터 전체가 금속으로 덮인 도시가 되었을 때 절정에 달했으며 인구는 법적으로 450억으로 제한되었다. 유일한 푸른 초목지대에는 황궁과 은하대학, 도서관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250년 전 변방 함대의 공격으로 대학탈이 벌어져 수백만이 죽고 수십억이 굶어 죽었다. 강고한 금속 지붕이 파괴되며 트렌터는 폐허가 되었다. 표면의 금속 지붕은 모두 사라지고 자급자족하는 농부들이 드문드문 거주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트렌터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행성을 헤임하움의 방언이라고 불렀다. 퀸도르 샌디스는 18년간 제이 파운데이션의 제안 발언자를 지냈다.
제이 파운데이션은 대학 탈식이 가까스로 대학과 도서관을 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뮬의 출연을 도운 결과를 낳았다. 제이 파운데이션은 셀던이 죽은 지 25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서관 속으로 잠복해 들어갔다. 사람들이 점차 잊혀가는 은하 도서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한 활동에 적합했다. 대학탈이 제이 파운데이션을 해방시켰다. 제국 몰락 후 트렌터 생존자들은 제이 파운데이션 영토를 침범할 수 없었다. 제이 파운데이션은 대학과 도서관, 제국 황궁의 폐허를 보존했지만 나머지 금속 지붕은 모두 사라지게 했다. 뮬 때문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지만 베이타 다렐의 재빠른 행동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 후 황금기가 찾아왔다. 19대 제안발언자 프림 8번은 가장 위대한 제안발언자였다. 그는 희생 없이 모든 위협을 제거하고 셀던 프로젝트를 구해냈다. 120년이 지난 지금 제이 파운데이션은 다시 트렌터의 망령 속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제이 파운데이션은 예전 은하 제국과 맞먹는 크기로 성장했고 과학기술 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유지했다. 쉔디스는 제이 제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환상에 빠졌다. 새로운 제국은 연방제국 형태로 더 유연하고 항상 제이 파운데이션에 숨겨진 사람들에 의해 지도될 것이었다. 트렌터는 여전히 수도로 남고 4만 명의 심리역사학자들로 인해 더욱 강력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트렌터 중심적 사고에 불과했고 셀던이 이미 500년 전에 경고한 바였다. 스토 젠디발이 제안발언자를 찾아왔다. 30살의 젠디발은 10살 때 제이 파운데이션에 발탁되어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그는 40세 전에 제안발언자가 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자신감이 강했다. 젠디발은 제안발언자에게 셀던 프로젝트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고 말했다. 젠디발은 제안발언자의 정신력이 전성기를 지났다고 평가했다. 제이 파운데이션에서는 정신적 의사소통을 통해 대화함으로 본심을 숨기기 어려웠다. 제안발언자는 젠디발에게 제안발 광채를 보여주며 셀던 프로젝트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검은색은 셀던의 원래 계획, 붉은색은 발언자들의 개선점, 푸른색은 일탈을 나타냈다. 뮬 시대의 일탈의 세계에서 푸른색이 크게 번졌다가 프림 8버 이후 사라졌다. 제안발언자는 120년간 일탈이 없었고 앞으로 5세기 동안도 5급 이상 일탈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2제국 건설 이후에 대한 계획은 상당 부분 자신이 이룬 작업이라고 자부했다. 젠디발은 셀던 프로젝트에 결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무결함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었다. 젠디발은 골란 트래비스라는 터미너스 의원에 대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트래비스는 비상한 직감력으로 제이 파운데이션의 존재를 파악한 인물이었다. 젠디발은 소형발 광채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자신의 수학적 분석을 제시했다. 30분 이상에 걸친 복잡한 방정식과 그래픽을 통해 그는 일탈의 세기 이후 일탈 현상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며 8버 이후의 제안발언자들로는 계획을 원래 코스로 복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명했다. 젠디발의 설명은 매우 명확하고 예리했으며 그가 사용한 소형발 광채 조작 기술은 제안발언자조차 본 적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 제안발언자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분석을 본 적이 없다. 젠디발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다. 결국 그는 이런 정도라면 자네를 제안발언자의 지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다 고 말하며 품위 있게 패배를 인정했다. 젠디발은 제3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셀던 프로젝트가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반응까지 예언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미시 심리역사학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존 셀던의 심리역사학은 대규모 인간 집단에만 적용 가능했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개인 차원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는 제이 파운데이션이 갖지 못한 기술이었다. 제안발언자가 뮬과 반대되는 반뮬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젠디발은 바로 그것이라고 답했다. 뮬이 셀던 프로젝트를 파괴했다면 반뮬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젠디발은 뮬이 혼자가 아니라 상당한 크기의 집단 중 한 구성원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 집단은 셀던 프로젝트를 지원하되 궁극적으로는 제이 파운데이션 대신 자신들이 제2제국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젠디발은 터미너스 시장이 골란 트래비스를 추방한 것이 바로 이 반뮬 집단의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일 파운데이션 지배자들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이고 비정했는데 위험인물을 자유롭게 은하계를 돌아다니게 놔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었다.
트래비스가 그들에게 끌어들여져 제이 파운데이션에게 뇌관 같은 존재가 되고 있으며 이는 뮬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제육부지구.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우주 공간에서 이틀째를 보내고 있었다. 페롤렛은 우주 생활에 적응했지만 신선한 공기와 자연이 그리웠다. 그의 디스켓에 모든 장서가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그의 위안이 되어주었다. 트래비스는 초공간 추적기를 찾고 있었다. 그는 페롤렛에게 터미너스가 우주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질량 탐지와 에너지 패턴을 통해 우주선을 식별할 수 있고 초공간 추적기가 있다면 초공간 도약 후에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추적받지 않기를 원했다. 페롤렛이 한 가지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하자 트래비스는 컴퓨터를 이용해 추적기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컴퓨터와 접촉해 터미너스와 통신을 시도한 후 아나크레온과의 연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통해 파스타오에는 초공간 추적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전한 도약을 위해서는 큰 질량에서 멀어져야 했고 이틀 더 기다려야 했다. 페롤렛은 지루할 것이라고 했지만 트래비스는 지구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페롤렛은 자신이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려 했던 과거를 설명했다. 은하계 모든 생명체는 물, 단백질, 핵산 기반이었고 토착 인종은 극히 적었다. 대부분 인종들은 생화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은하계 수천만 행성은 각자 단순한 생명을 발생시켰지만 한 행성만이 수백만 종의 고도로 발달한 생명을 탄생시켰다. 인간도 그중 하나였다. 트래비스는 그런 특별한 행성이 존재할 확률이 1억 분의 1 정도라고 추정했다. 페롤렛은 터미너스 같은 행성에서는 지능 생명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터미너스에는 이끼와 산호, 곤충 정도만 있었는데 인간이 와서 모든 토착 생물을 대체했다는 것이었다. 페롤렛은 그런 풍부한 생태계를 가진 행성을 연구하고 싶어 했지만 지도교수의 무관심으로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그는 근원에 대한 의문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시 접근했던 것이다. 트래비스는 갑자기 지구가 제이 파운데이션의 위치에 가능성을 깨달았다. 셀던이 말한 은하계의 다른 한쪽 끝이 가장 새로운 세계 터미너스의 반대편인 가장 오래된 세계, 즉 지구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계의 끝도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에 도달한다는 은유적 의미일 수 있었다. 트래비스는 페롤렛에게 트렌터가 아닌 지구로 가자고 선언했다. 페롤렛은 당황했지만 트래비스는 지구야말로 그들이 찾아야 할 진짜 목적지라고 확신했다. 페롤렛은 30년간 모든 지구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신화, 전설, 역사 기록을 종합해 컴퓨터 분석을 통해 지구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지구는 은하표준일인 24시간 자전주기와 은하표준년 공전주기를 가져야 하고 지구 직경의 4분의 1 크기인 거대한 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트래비스는 그런 조건에 맞는 행성을 찾았느냐고 물었지만 페롤렛은 거주 행성 통계에서 그런 행성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통계가 불완전해서 기록되지 않은 행성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은 거주 행성 목록에 가이아라는 이름의 행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어역사학적으로 지구의 다른 언어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지구에는 원시 시대 여러 언어가 있었고 각기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발달했다고 추정했다. 지구와 가이아는 모두 같은 행성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언어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가이아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단지 세이셸 성구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었다. 트래비스는 세이셸 성구로 가서 가이아를 찾자고 제안했다. 제7부 농부. 스토 젠디발은 대학 밖 시골길을 걸으며 제이 파운데이션 발언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농경구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거대하고 추운 고향 행성 출신으로 트렌터의 온화한 기후를 좋아해 야외 활동을 즐겼다.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단련했고 일대 발언자로서 23대 발언자들보다 연상인 동료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트렌터는 은하제국의 중심이었으나 원래부터 비옥하지 않은 행성이었다. 대약탈 이후 거대한 금속 광산으로 변했지만 해이민 농부들은 미신 때문에 금속 채굴을 꺼렸다. 지하 금속이 토양을 오염시켜 비옥도를 낮추고 있었지만 인구가 적어 현재로는 충분히 지탱할 수 있었다. 젠디발은 평탄한 지평선을 바라보며 북쪽의 은하 대약탑과 도서관, 제국 궁전 잔해를 확인했다. 주변에는 농토와 가축들이 보였다.
은하계 어디나 비슷한 동물들이 있지만 각 행성마다 변종이 달랐다. 해이민 농부들은 스카울러라 부르는 학자들이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을 미신적으로 꺼렸다. 젠디발은 제일 파운데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 셀던 프로젝트의 완벽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발언자 테이블에서 주장할 준비를 했다. 늙은 샌디스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 확신했다. 걷던 중 해이민을 만났다. 젠디발은 정신 촉수로 농부에 이상하리만큼 조잡한 감정에 의아해했다. 제이 파운데이션 정책상 농부들은 보호막 역할을 함부로 조작하지 않고 내버려두어야 했다. 교역이나 관광객들은 농부들과 몇몇 학자들만 볼 수 있었고 농부들에게 작은 변화만 주어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캐롤 루피런트라는 농부가 젠디발의 앞을 가로막았다. 큰 키에 우람한 덩치, 갈색 피부의 전형적인 해이민이었다. 농부는 평소와 달리 도망가지 않고 젠디발을 마주했다. 젠디발은 제이 파운데이션인들 간의 정신적 의사소통에 익숙해 단어만으로 대화하는 것이 지루했다. 루피런트는 젠디발에게 해임 방식의 주먹 싸움을 강요했다. 뒤에서 다른 해임인들이 나타나 젠디발을 둘러쌌다. 젠디발은 농부를 자극해 혼자 덤비게 만들려 했지만 결국 여러 명에게 붙잡혔다. 농부의 마음을 간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는 제이 파운데이션 수칙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위기의 순간 슈라 노비라는 해임 여성이 나타나 루피런트를 꾸짖었다. 그녀는 거구인 루피런트가 왜소한 학자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을 창피한 일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농부들은 무리를 지어 조용히 돌아갔다. 슈라 노비는 큰 코와 근육질 팔을 가진 농장 일꾼이었다. 젠디발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 대학까지 걸어갔다. 대학 건물이 보이자 노비는 더욱 정중해졌고 언젠가 스카울러가 되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 젠디발은 그녀를 초대하겠다고 약속하고 연락 주소를 알려주었다. 한편 발언자 테이블에서는 젠디발의 부재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델로라 델라미는 젠디발이 해이민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제안 발언자 샌디스는 젠디발의 주장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델라미는 젠디발이 그 조직의 정체를 모른다며 반박했다. 샌디스는 곤란 트래비스에게 셀던 프로젝트를 적용해본 결과를 밝혔다. 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여러 방식으로 시도한 결과 젠디발이 옳고 트래비스를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학적 근거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트래비스가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했다. 젠디발은 회의에 늦을 것을 알면서도 아까 일어난 일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농부 사건에서 무언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발견했는데 그 마음이 자신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대로 정확히 반응했던 것이다. 제8 부여자 농부. 발언자들은 정신적 보호막을 치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제안 발언자의 트래비스에 관한 직관적 판단에 모욕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델로라 델라미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그녀는 제이 파운데이션 역사상 처음으로 제안 발언자를 잘못된 분석으로 탄핵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델라미는 제안 발언자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신비한 직관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하느냐며 공격했다. 샌디스는 제안 발언자로서 셀던 프로젝트 분석에 일생을 바친 자신의 강한 직관적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바로 그때 젠디발이 도착해 델라미의 말을 끊었다. 그는 모든 발언자들이 보호막을 치고 있어 자신의 출연을 눈치채지 못했다며 빈정댔다. 제안 발언자는 젠디발의 지각과 무단 발언에 대해 30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려 했지만 젠디발은 발언자 특권을 주장하며 살인 미수 혐의로 누군가를 고발한다고 선언했다. 젠디발은 해임 구역에서 농부들에게 린치를 당해 회의에 늦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탈 이래로 제이 파운데이션인이 해임인들로부터 도전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번 일은 분명 계획적 방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억을 테이블에 전송해 증명했다. 델라미는 젠디발의 설명을 의심하며 그가 편집증적 환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젠디발은 자신이 이 회의에서 제안 발언자를 지지할 유일한 발언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지연시켰다고 반박했다.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으면 제안 발언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즉, 젠디발 한 명만이라도 지지하면 만장일치 반대가 성립하지 않아 실행 가능한 것이었다. 젠디발은 농부의 감정이 외부 마음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었다며 제이 파운데이션 내에 그들과 협력하는 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대한 철저한 정신분석을 요구했다.
테이블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고 제안 발언자는 휴회를 선언했다. 얼마 뒤 젠디발은 슈라 노비라는 해임 여성을 맞았다. 그녀는 스카울러가 되고 싶다며 찾아왔다. 노비는 농부가 되기 싫어하며 책과 함께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젠디발은 처음에는 그녀의 마음을 조작해 농부 생활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녀의 정신을 조사하던 중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미세한 촉수를 발견했다. 젠디발은 노비의 정신에서 발견한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미세한 촉수에 놀라며 그녀를 학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노비에게 새 옷을 마련해주고 기본적인 위생과 예의를 가르쳤다. 사람들은 젠디발이 해임 여성을 성적 목적으로 데려왔다고 오해할 수 있었지만 젠디발은 그런 조소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하지 않은 해임 여자 농부 슈라 노비야말로 필연적으로 부딪힐 발언자 델라미와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과의 일대 결투에서 승리를 보장해줄 열쇠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 제안 발언자가 젠디발을 불렀다. 쉔디스는 트래비스가 트렌터로 오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구를 찾는 트래비스는 당연히 은하 도서관이 있는 트렌터로 와야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정보원이 있다는 뜻이었다. 더 심각한 소식은 델라미의 요구로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젠디발이 탄핵되었다는 것이었다. 투표 결과는 10대 1로 제안 발언자만 반대했다. 3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젠디발은 즉각적인 재판을 요구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구부 초공간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초공간 도약을 준비했다. 페롤렛은 타키온 입자로 분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지만 트래비스는 2200년간 초공간 도약이 계속되었고 치명적 사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안심시켰다. 초공간에서는 상대성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 지연도 없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은 산털의 스틸 매트를 언급하며 우주공간의 침묵과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트래비스는 도약 후에도 우주공간에 있게 되며 어떤 행성에 도달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알려주었다. 페롤렛은 가이아의 정확한 좌표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성구에 도착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아해했다. 트래비스는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첫 번째 도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칼간 성구에 도착한 후 트래비스는 하루를 들여 도약의 정확성을 검증했다. 그는 컴퓨터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원시적 방법으로 직접 측정한 결과 컴퓨터가 완벽히 정확했음을 확인했다. 컴퓨터는 29단계의 도약 코스를 설정했는데 이는 매우 오만한 계획이었다. 보통은 오차가 누적되어 이런 장거리 도약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트래비스는 페롤렛에게 초공간 도약의 이론적 위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행성 간 공간의 정확한 위치에 나올 수도 있지만 빠른 속도의 유성체나 작은 블랙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우주선은 파괴되고 그들은 죽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발생 확률은 터미너스에서 유성이 머리에 떨어질 확률보다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페롤렛에게 미리 용서를 구했다. 페롤렛은 유머러스하게 응답하며 사후 세계에서도 트래비스를 변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28단계의 도약이 시작되었다. 15번째 도약에서 컴퓨터가 중력장의 장애물을 감지해 재계산을 했고 결과적으로 한 번의 도약을 줄여 총 28번의 도약으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불과 30분 만에 세이셸 성구에 도착한 것이다. 세이셸 행성까지는 320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2-3일이면 도달할 수 있었다. 트래비스는 이런 성능의 컴퓨터라면 보통 한 달 걸릴 여행을 30분에 완료한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페롤렛은 시장이 왜 이런 최첨단 우주선을 제공했는지 의아해했다. 트래비스는 브라노가 자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어디에 결함이 있는지 알아보려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동시에 그는 브라노가 자신들에게 무기를 전혀 주지 않을 만큼 철저히 불신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 과정에서 무기 값도 상당히 절약했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페롤렛은 더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컴퓨터가 트래비스에게 특별히 조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와 컴퓨터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지만 자신이 컴퓨터와 접촉할 때는 그저 두 개의 분리된 객체가 있을 뿐이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이 트래비스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것 같았다.
더 나아가 페롤렛은 실제로는 컴퓨터가 항해를 책임지고 있으며 시장이 원하는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드러냈다. 트래비스는 이를 기우라고 일축했지만 속으로는 페롤렛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제10부 테이블. 젠디발은 이틀간 즉각적인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발언자들은 그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로 시간을 낭비했다. 그는 500년 역사상 전례 없이 탄핵당한 발언자가 되어 평범한 제2파운데이션인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슈라 노비만이 여전히 그를 선생님으로 대하며 숭배의 눈빛을 보냈고 젠디발은 그런 작은 위안에서 활기를 되찾곤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발언자들이 검은 법복을 입고 엄숙한 분위기로 앉아 있었다. 제안 발언자 샌디스조차 친근함을 찾을 수 없었고 델라미는 젠디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제안 발언자는 젠디발이 아무런 증거 없이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테이블을 반역죄와 살인미수로 고발했다며 공소 내용을 읽었다. 젠디발은 변호에 나섰다. 곤란 트래비스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소 1만 파색의 속도로 20번 이상의 도약을 거의 시간 지체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파운데이션의 놀라운 과학기술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중요한 증거로 젠디발은 은하 도서관의 지구에 관한 참고 문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후기 제국시대 문헌에는 근원의 의문에 대한 연구가 언급되어 있지만 해당 자료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이었다. 발언자들은 지구 자료의 소실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레오니스 챙은 클레온 2세 시절의 제국주의와 과정에서 지구 연구가 종료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젠디발은 그 시기에는 이미 제2파운데이션이 대학과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반박했다. 결국 자료 제거는 셀던 시대 이후 제2파운데이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젠디발은 슈라 노비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임 여성을 테이블에 부르는 것에 대해 델라미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젠디발은 해임인들도 셀던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이라며 델라미의 비인간적 발언을 비난했다. 노비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증언대에 섰다. 젠디발은 그녀의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 정신을 어루만져 주었다. 노비는 루피런트와의 싸움에 대해 증언하며 루피런트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루피런트는 자신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다른 사람이 그 짓을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중요한 것은 노비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증언한 점이었다. 그녀는 스카울러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조종에 의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젠디발은 발언자들에게 노비의 정신을 직접 검사해보라고 제안했고 그녀의 정신에서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미세한 촉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델라미는 젠디발이 증거 조작을 위해 노비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작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젠디발은 만약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애초에 이런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자신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에 개입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젠디발은 이들을 반뮬이라 불렀다. 뮬이 셀던 프로젝트를 파괴했다면 반뮬은 오히려 프로젝트를 더 완벽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제2파운데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델라미는 젠디발의 주장을 편집증적 환상이라고 공격했지만 결국 증거 앞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젠디발에게 사과하며 탄핵을 철회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델라미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트래비스를 추적하기 위해 젠디발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디발이 위기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인물이므로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젠디발을 장기간 유배 보내어 자신이 테이블을 지배하려는 계략이었다. 제안 발언자 샌디스는 델라미의 술책을 간파하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젠디발이 테이블 전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파악해내고 승리를 거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젠디발이 임무에서 돌아오면 제26대 제안 발언자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다. 델라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젠디발이 해임 무역상인으로 변장하여 임무를 수행하되 슈라 노비를 아내 역할로 동행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젠디발을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어 제안 발언자 자격을 의심받게 만들려는 술책이었다. 하지만 젠디발은 기지를 발휘해 역공했다.
노비의 단순하고 깨끗한 정신이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히려 델라미의 제안이 탁월하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반면에 간섭을 노비를 통해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비의 단순하고 깨끗한 정신에는 교활한 관계 같은 것이 전혀 없어서 외부의 정신적 간섭이 쉽게 눈에 띌 것이라는 논리였다. 반멸들이 자신보다 노비 같은 하급자를 조종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도 근거였다. 젠디발 자신의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노비의 정신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젠디발은 노비와 함께 임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샌디스와의 개인 면담에서 반드시 돌아와 제안발언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오랜 갑갑한 생활에서 벗어나 모험의 길에 오르는 것에 대한 단순한 흥분과 야망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제11부 세이셸.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마이크로 도약을 끝내고 세이셸 행성에 접근했다. 페롤렛은 난생 처음으로 별이 점차 행성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며 감동했다. 트래비스는 통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평화로운 시기이지만 생태학적 균형 보호를 위한 검역이 필요하고 세이셸이 파운데이션 연방 구성원이 아니므로 독립성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관 검사가 시작되었다. 요고로스 소바다르타라는 반평생 근무한 세관 직원이 파스타우에 올라탔다. 그는 진홍색 바탕에 자극적인 장식의 제복을 입고 양쪽 뺨에 구레나룻을 기른 모습이었다. 트래비스는 그의 방언 발음을 교정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대응했다. 직원이 뇌물을 암시했지만 트래비스는 정중히 거절했고 파운데이션에 대한 환상 때문인지 15분 만에 검역이 끝났다. 한편 세관장 나마라스 고디시바타는 몽상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꿈속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었다. 소바다르타는 파스타우가 자신이 본 적 없는 정교한 우주선이라며 파운데이션 정보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고디시바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우주선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는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바다르타는 속으로 웃으며 비정규군 출신의 피보기를 좋아하는 잔인한 세관장도 두 척의 우주선이 있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세이셸에 착륙한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행성의 특성을 관찰했다. 터미너스보다 구름층이 얇고 더 넓은 사막을 포함한 지표면이었다. 페롤렛은 행성 특유의 냄새에 당황했지만 트래비스는 모든 행성이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래비스는 우주선 보안에 대해 철저히 대비했다. 그는 우주공항 사령관에게 자신들과 다른 모습의 사람이 승선하려 하면 죽이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알렸다. 이는 거짓말이었지만 사령관은 체면상 믿는 척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빌린 지상차를 타고 세이셸시로 향했다. 트래비스는 페롤렛에게 파운데이션 출신임을 강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정중한 대접은 받겠지만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처 없이 떠도는 이방인으로 행동하면 친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페롤렛은 식물들의 생태가 특이하다고 관찰했지만 트래비스는 모든 거주 행성에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동식물을 가져와 토착종이 별로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에 도착한 그들은 여행자 센터를 찾아갔다. 여행자 센터에서 그들은 가이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이나 박물관 목록을 구하려 했다. 트래비스는 자연스럽게 여행자로 행동하며 의심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크지 않았고 한적했으며 세이셸인들의 다채로운 색깔의 의복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센터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칸마기에서 뉴스를 읽고 있던 회색 옷을 입은 남자가 그들을 보고 다가왔다. 트래비스는 그를 알아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남자를 친구를 저버린 배신자라고 불렀다. 제12부 정보원. 터미너스 의원먼 니콤포가 세이셸의 여행자 센터에서 트래비스와 페롤렛을 찾아왔다. 트래비스는 콤포를 보자마자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며 악수조차 거부했다. 그는 콤포를 한때 믿었던 친구였지만 자신의 견해를 당국의 고에 바친 배신자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콤포는 당황하며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려 했지만 트래비스는 이곳이 공공장소라는 이유로 폭력을 자제할 뿐이라며 냉대했다. 콤포는 자신이 트래비스보다 몇 시간 전에 도착했으며 오늘이 세이셸의 명상일이라서 여행자 센터가 텅 비어 있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의 중재로 겨우 대화가 시작되었고 콤포는 트래비스의 말에 확신을 갖게 되어 제이 파운데이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정신 조작의 위험이 있어 브라노 시장에게 알렸으며 이것이 파운데이션 전체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초공간 추적에 관해 콤포는 자신이 대학 시절 초공간 레이스 챔피언이었으며 트래비스와 동일한 기종의 우주선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 추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가 출발 전 머뭇거리는 동안 진로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고 중력 엔진을 사용해 먼저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브라노 시장이 자신에게도 초공간 추적기를 설치했지만 제거할 수 없어 현재 위치가 터미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콤포는 지구에 관한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시리우스 성구 출신으로서 가문에 전해지는 기록을 통해 지구의 실상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구는 인류의 발상지였지만 현재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완전히 죽은 행성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원인 불명의 핵반응이나 핵폭발로 행성 표면 전체가 방사능에 덮여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구에서는 시냅시파이어라는 정신력 확장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람들이 매우 똑똑해졌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결국 지구는 제국을 파괴하려다 자멸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덧붙였다. 콤포는 트래비스와 페롤렛에게 지구 대신 콤포렐론으로 가서 벨 아바단의 기록을 통해 지구의 역사를 조사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트래비스는 콤포의 설명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 우선 아무리 뛰어난 추적 기술을 가졌다 해도 연속 초공간 도약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특히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한 부분까지 추측해낸 것은 미리 목적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명상일이라는 핑계로 여행자 센터가 완전히 텅 비어있게 된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적이었다. 트래비스는 콤포가 J-파운데이션의 정보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신을 조작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먼 거리에서도 마음을 읽고 출입국 관리소나 국경정찰선에 영향을 미치며 필요할 때 사람들이 특정 건물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심지어 자신이 대학 졸업 후 콤포와 함께 여행하지 않았던 것도 그의 정신적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페롤렛은 트래비스의 의심이 과도한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음모론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브라노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겠다며 콤포렐론으로 가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세이셸에 머물기로 단호히 결정했다. 결국 페롤렛도 트래비스 없이는 항해할 수 없어 함께 머물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콤포는 트래비스의 추측대로 J-파운데이션의 정보원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특별한 직관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트되었지만 정신학적 능력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마음을 어렴풋이 읽을 수는 있지만 조절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고 따라서 정보원이지 발언자는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중요한 역할을 자각하고 있었다. J-파운데이션은 뮬의 출연으로 큰 타격을 받은 후 프림 팔버가 정보원 부대를 창설했다. 이는 존재 발각 위험을 줄이면서도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보원들은 서로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 있었고 모두 트렌터의 고위층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콤포는 언젠가 J-파운데이션 트렌터로 진급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정보원의 자질과 발언자의 자질은 전혀 달랐다. 콤포는 대학에서 트래비스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만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트래비스가 자신처럼 스카우트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마음을 깊이 탐색해 보았다. 트래비스의 정신에는 기존 규칙에 맞지 않는 특성이 있었고 특히 설명할 수 없는 의식의 단절 현상을 발견했다. 이 비존재의 단절이 트래비스의 뛰어난 직감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콤포는 이 발견을 젊은 발언자 스토 젠디발에게 보고했고 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젠디발의 지시에 따라 콤포는 트래비스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결국 그를 추방당하는 상황으로 이끌었다. 이 모든 과정은 J-파운데이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젠디발은 콤포로부터 세이셸에서의 상황 보고를 정신적 교신을 통해 받았다. 물리적 초단파와 달리 정신적 환영은 J-파운데이션이 감지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젠디발은 콤포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트래비스가 자신의 의도와 정반대로만 행동하려 할 것이므로 세이셸에 머물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콤포가 지구에 관해 제공한 정보는 실제로는 거짓이 아니라 시리우스 성구에 전해지는 진실이었다고 밝혀졌다. 젠디발은 이에 대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거짓이 더 나아 보이고 진실이 통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최상의 거짓이 된다. 는 프림 팔버의 말을 인용했다. 젠디발은 터미너스의 초공간 추적기 때문에 콤포가 자신을 데리러 올 수 없다며 대신 자신이 세이셸로 가겠다고 결정했다. 젠디발은 해임 여인 슈라 노비를 동반하고 있었다. 노비는 외부의 정신적 간섭을 탐지하는 방패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젠디발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노비의 순수하고 균형 잡힌 마음을 아름답게 여겼고 그녀가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다. 노비는 학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나이가 많아 불가능했고 젠디발은 그녀에게 우주선에 대해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했다. 젠디발은 트래비스에 관한 10년간의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며 그의 중요성을 재평가했다. 트래비스는 제이 파운데이션이 터미너스 출신 충원을 중단한 정책 때문에 놓친 뛰어난 인재였다. 그는 부적절한 정보만으로도 해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타고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안 발언자 샌디스도 그를 이번 위기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래비스에게 함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존재 가능성 하에서 트래비스에게 잘못된 조작을 가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제이 파운데이션은 트래비스의 정확한 역할을 파악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고 젠디발은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세이셸로 향하고 있었다. 제13부대학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파스타우로 돌아와 콤포와의 만남에 대해 논의했다. 페롤렛은 콤포가 제공한 지구에 관한 정보, 특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그는 방사능이 높은 행성에서는 돌연변이율이 높아 다양한 생물체의 폭발적 진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지구에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전설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여전히 콤포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세이셸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그들은 세이셸 대학을 방문해 고대 역사학과의 소타인 퀸테세츠 교수를 만났다. 놀랍게도 퀸테세츠는 페롤렛의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터미너스에서 온 야노브 페롤렛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퀸테세츠는 파운데이션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우주주의적 학자였으며 세이셸의 가장 큰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퀸테세츠는 어제가 탈출의 날이었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세이셸의 특별한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봇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이것이 인간의 형상을 한 이동하는 컴퓨터화된 기구라고 설명했다. 세이셸의 전설에 따르면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생물학적 인간이고 다른 하나는 발명된 기계적 로봇이었다. 지구인들이 은하계를 탐사하고 식민지를 개척할 때 로봇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민지 행성들의 로봇이 더 많아졌고 지구는 상대적으로 쇠락했다. 결국 지구에서는 로봇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고 로봇을 가진 외부 행성들이 지구를 패퇴시키고 지배하게 되었다. 이때 일부 지구인들이 훌륭한 우주선과 강력한 초공간 기술을 이용해 멀리 도피했는데 세이셸이 바로 그들이 최초로 정착한 곳이라는 것이었다. 퀸테세츠는 이 이야기가 공식적인 믿음이지만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세이셸만이 지구로부터 직접 식민지화되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런 전설들 뒤에는 분명 진실의 핵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로봇을 가진 세력과 가지지 않은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식민지화 과정에서의 두 갈래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어떤 행성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다. 트래비스가 가이아에 대해 묻자 퀸테세츠의 태도가 급변했다. 그는 극도로 불편해하며 아내가 그 이름을 듣고 방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가이아는 세이셸에서 금기시되는 주제였으며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했다. 퀸테세츠는 마지못해 가이아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했다. 가이아는 세이셸 연방 영역 내에 있는 고대 행성으로 어떤 이들은 이 구역에서 가장 오래된 행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세이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된 존재였다. 가이아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늦은 시기였는데 제국이 약해졌을 때 한 총독이 이를 발견하고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실패로 인해 세이셸은 독립을 얻었고 매년 연맹일을 기념하고 있었다. 그 후 세이셸이 강해져서 가이아를 접수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고 무역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가이아는 다른 어떤 행성과도 교류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남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뮬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뮤리 세이셸과 중립 협정을 맺을 때 그는 당신들도 가이아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군요. 그건 당신들에게 천만다행한 일이요. 나도 가이아에는 가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더욱이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는 이라고 덧붙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세이셸 연맹에서는 뮤리 가이아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다. 뮤리 자신의 정신적 능력으로 은하계를 정복했는데도 가이아만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행성의 특별함을 보여준다고 여겨졌다. 평화로운 무역을 목적으로 가이아에 갔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세이셸 사람들은 가이아를 극도로 두려워했다. 퀸테세츠는 뮬 시대 이래로 세이셸에서는 가이아라는 말 자체를 뇌리에서 지워버렸으며 그 행성이 자신들을 기억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이아가 초공간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전설을 퍼뜨리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일종의 미신이지만 세이셸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페롤렛이 가이아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밝히자 퀸테세츠는 더욱 당황했다. 페롤렛은 퀸테세츠가 집으로 오는 길에 보여준 5참의 별자리 중앙에 희미한 별이 바로 가이아라는 것을 알아챘다고 설명했다. 퀸테세츠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별로의 여행은 금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트래비스는 파운데이션의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고 해결하고 싶다고 압박했다. 결국 퀸테세츠는 좌표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이아로 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파운데이션이 가이아를 방해한다면 스스로 뮬보다 지능이 낮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반드시 가겠다고 단호히 밝혔고 퀸테세츠는 죽을 작정을 한 것이라며 절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14부 전진. 페롤렛은 세이셸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트래비스는 이곳에서 알맞은 식사와 매혹적인 여인들을 보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이아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페롤렛은 지구에 관한 상충되는 정보들을 더 조사하고 싶어 했지만 트래비스는 가이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지구를 찾거나 세이셸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득했다. 페롤렛이 가이아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자 트래비스는 그를 세이셸에 남겨두고 혼자 가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페롤렛은 트래비스를 믿는다며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트래비스가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고 퀸테세츠로부터 정보를 얻어낸 솜씨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파스타오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고 트래비스는 페롤렛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중력 엔진으로 수직 상승하여 우주 공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중력공학 기술의 놀라운 점이었다. 트래비스는 아무도 그들의 출발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는 세이셸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트래비스는 페롤렛이 가이아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의 은하 지도를 보여주며 세이셸에서 본 5점의 별자리에 가이아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파운데이션의 은하 지도 연구가들조차 가이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이아가 세이셸인들과 가이아인들 자신에 의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이었다. 페롤렛은 30여 년간 지구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지만 가이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최근 2-3년 사이의 일이라고 인정했다. 트래비스의 추궁에 의해 그 정보가 익명의 통신을 통해 얻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세이셸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페롤렛이 가진 자료에는 가이아를 5자매의 어린 남동생, 오각형의 중심 등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퀸테세츠가 보여준 별자리와 일치했다. 트래비스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5자매가 정오각형을 이루고 가이아가 그 중심에 위치하는 모습은 세이셸에서만 볼 수 있는 상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었다. 컴퓨터로 다른 행성에서 관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오각형 모양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별들의 고유 운동을 고려하면 150년 전에는 정오각형이 아니었고 가이아도 중심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페롤렛이 받은 정보는 이번 세기, 아마도 최근 10년 사이에 세이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연속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콤포의 배신, 브라노의 추방 결정, 최신형 우주선 제공, 세이셸에서의 자연스러운 착륙, 콤포와의 만남, 퀸테세츠와의 접촉, 가이아 정보의 획득 등이 모두 그들을 가이아로 이끌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정신적 조작이 가능한 것은 J 파운데이션뿐이었다. 트래비스는 가이아가 바로 J 파운데이션이라고 확신했다. 가이아에 대한 모든 증언들, 정복 불가능, 뮬조차 대항하지 않음, 뮬의 출생지의 가능성, 이 일을 뒷받침했다. J 파운데이션이 120년간 절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트래비스가 의심을 제기하자 그들은 이제 존재가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얻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브라노 시장이 이미 트래비스의 견해를 알고 있고 콤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파운데이션 대사를 통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J 파운데이션으로서는 늦었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밤중에 가이아의 좌표를 파운데이션 대사에게 전송해 두었기 때문에 J 파운데이션이 어떤 조작을 해도 브라노가 알아챌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터미너스에서는 브라노 시장이 코델과 함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트래비스가 가이아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고 가이아가 어떤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신비한 행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세이셸 연맹이 파운데이션과 뮬의 지배에서도 독립을 유지해온 것과 가이아의 존재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브라노는 가이아가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 행성들도 보호하고 있으며 이것이 J 파운데이션의 은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코델이 만약 가이아가 J 파운데이션이라면 왜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보호 체계 침입자 격퇴, 정보 차단, 존재 은폐를 갑자기 해제하여 트래비스가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브라노는 트래비스가 무언가 이를 망쳐놓았거나 셀던 프로젝트의 결점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브라노는 결국 세이셸 근처에 초신성급 우주선 몇 척을 배치하고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겠다고 결정했다. 코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7년간의 터미너스 정치에 실증이 났으며 은하 역사가 변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파운데이션의 기술적 진보가 셀던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이아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침내 브라노는 파운데이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며 선언했다. 가이아로 가자. 제15부 시장 가이아 S. 젠디발과 슈라 노비는 구식 우주선을 타고 세이셸로 향하고 있었다. 노비는 자신의 옷이 세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끄러워했지만 젠디발은 친절하게 배려해 주었다. 노비는 자신이 학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해임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젠디발은 그녀에게 학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노비는 젠디발의 표정에서 걱정과 불안을 일궈냈다. 그녀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만 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젠디발은 그녀의 예리한 감수성에 놀라면서도 자신이 은하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노비는 젠디발이 루피런트라는 단순한 해임 농부에게 위험에 빠졌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젠디발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자들이 배우는 것이 바로 정신학이며 자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노비가 다른 세계에도 학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예리하게 지적하자 젠디발은 당황하면서도 거짓말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비는 계속해서 만약 적들이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숫자의 적을 혼자 상대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젠디발은 자신이 적들의 접근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최신형 우주선으로 도망칠 수 있으며 적들이 나타나면 모든 학자들이 뭉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비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말했다. 노비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정신이 외부의 정신적 간섭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노비는 자신이 젠디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환희를 느꼈다. 그녀는 항상 젠디발이 시키는 대로 하겠으며 예전에 루피런트로부터 보호했듯이 언제든지 그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젠디발은 이 단순해 보이는 해임 여인이 가진 지력과 이해력,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일을 구체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했다. 한편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가이아 S 가이아의 태양에서 100마이크로파섹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다. 트래비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가이아 S가 지사 등급 항성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계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두 개의 가스 거성이 발견되었지만 이들은 너무 멀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웠다.
트래비스는 서두르지 않고 하루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적들이 접근해 오는지 관찰하기로 했다. 만약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즉시 도망칠 계획이었다. 다음 날 더 가까이 접근하여 관찰한 결과 생물 생존층 궤도에 있는 행성을 발견했다. 이 행성은 22은하 시간의 자전주기와 12도의 축경사를 가져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대기 중에 상당량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발달된 식물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페롤렛은 이 행성에 거대한 위성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는 지구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위성은 직경 100km 정도의 작은 것이었고 트래비스는 콤포의 말이 맞다면 지구는 시리우스 너머에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침내 한 번 더 소규모 도약을 한 후 트래비스는 흥분하여 이곳이 바로 가이아라고 선언했다. 행성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발달된 과학기술 문명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트래비스는 이 정도 수준의 문명이라면 그들을 이미 포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반응을 기다리기로 했다. 페롤렛은 성급하게 떠나지 말자고 했지만 트래비스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J 파운데이션의 본거지일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접근하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만약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즉시 터미너스로 돌아가 무장 우주선단을 이끌고 다시 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컴퓨터 경보가 울렸다. 놀랍게도 그들의 우주선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진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컴퓨터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우주선은 통제 불능 상태로 우주정거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그들이 사로잡혔으며 가이아에 너무 가까이 갔다고 깨달았다. 제16부 수렴. 젠디발이 자신의 정보원 콤포의 함선을 발견했을 때 트렌터에서 시작된 긴 여행의 서곡이 끝났다고 느꼈다. 노비는 파운데이션의 우주선이 자신들보다 크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젠디발은 학자들에게는 그런 물리적 장치가 없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자들라고 설명했다. 노비가 파운데이션에 대해 묻자 젠디발은 그들이 점점 강해져서 500년 이내에 모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이 지배하고 학자들이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젠디발은 노비에게 셀던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려다가 곧 벌어질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멈췄다. 그는 콤포의 우주선이 상징하는 파운데이션의 막강한 힘에 자극받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 했다. J 파운데이션의 정신력이야말로 단순한 물리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힘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콤포는 평생 상상으로만 접해왔던 강력한 발언자와의 만남에 긴장했다. J 파운데이션은 물리적 장치 없이도 고도로 훈련된 정신력만으로 수파색 떨어진 거리에 원격 대화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소수의 명상으로 모든 세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두 우주선이 연결 사슬로 결합된 후 젠디발과 노비가 콤포의 우주선으로 이동했다. 젠디발은 우주비행에 익숙하지 않았고 노비는 더욱 두려워했다. 하지만 젠디발의 정신적 진정 효과와 격려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노비는 우주복을 통한 정신적 대화 능력을 보여주며 뛰어난 적응력을 드러냈다. 콤포의 우주선에 탑승한 젠디발은 그 화려하고 첨단적인 장비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파운데이션의 기술 발전에 우려를 느꼈다. 콤포는 젠디발의 평범한 외모에 실망했지만 이를 눈치챈 젠디발이 정신적 압력을 가하자 즉시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콤포는 트래비스와 페롤렛이 가이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파운데이션 함대가 세이셸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젠디발은 콤포에게 컴퓨터 조작법을 배우고 자신의 구식 우주선 조종법을 전수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젠디발은 가이아와 파운데이션 우주선 모두를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세이셸 주재 파운데이션 대사 튜빙은 코델과의 하이퍼 통신에서 함대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파운데이션이 역사상 정복 전쟁을 벌인 적이 없으며 무력으로 세이셸을 합병하면 전 은하계의 팽창주의 인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델은 가이아가 뮬이나 J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강력한 세계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튜빙은 만약 가이아가 정말 강력한 세계라면 파운데이션이 패배할 것이며 이는 셀던 프로젝트가 파운데이션의 과속을 늦추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코델은 브라노 시장이 직접 함대에 승선했으며 정찰선이 이미 가이아 영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튜빙은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절망했다.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사로잡힌 상태에서도 비정상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이것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조작이라고 분석했다. 페롤렛은 가이아인들이 인간이 아닌 다른 지성체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2만 년 인류 역사에서 확장의 확장을 거듭한 것과 달리 가이아만이 고립을 유지하는 것은 비인간적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은하계에서 인류가 유일한 지성 종족이라고 반박했지만 페롤렛은 가이아가 바로 그 예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선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이 타고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걸었다. 브라노 시장은 함대와 함께 가이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코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가이아가 J-파운데이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찰선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장은 코델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자신은 J-파운데이션의 진짜 위치를 알고 있다고. 그리고 가이아뿐만 아니라 트렌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젠디발, 트래비스, 브라노라는 세 핵심 인물과 그들의 동반자들이 모두 가이아를 향해 수렴하면서 파운데이션 5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결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17부 위원 가이아. 우주정거장에서 파스타우로 접근하는 우주선을 기다리는 동안 트래비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컴퓨터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페롤렛은 상대적으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트래비스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페롤렛은 자신이 평생 기록 속에 파묻혀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다며 활동적인 트래비스가 활동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위로했다. 접근하는 우주선은 원시적으로 보였지만 연결 사슬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접촉 방식은 유사했다. 우주선에서 나온 인물은 뜻밖에도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은하 표준어를 구사했으며 자신을 블리스 블리세노비아렐라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수많은 남자들이 이 몸을 위해 죽어갔다. 고 말했다. 블리스는 자신이 가이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이아는 행성 전체와 그 위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초유기체라는 사실을 밝혔다. 모든 개체들은 독립된 유기체이지만 동시에 총체적인 집단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무, 동물, 인간,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각자의 수준에서 이 의식에 기여했다. 따라서 누군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가이아 전체가 트래비스와 페롤렛의 우주선을 납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블리스는 그들을 돔이라는 인물에게 데려가겠다고 했다. 돔은 가장 많은 몫을 가진 가이아의 일부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블리스는 자신들이 세이셸로부터 통지를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가이아가 미리 그들의 방문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블리스가 가이아를 통한 돔은 수년간이나 당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 밝힌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트래비스와 페롤렛은 충격을 받았다. 트래비스는 즉시 페롤렛에게 눈빛으로 자네 말이 맞았네 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여행이 우연이 아니라 가이아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들이 가이아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냐고 반문했다. 트래비스는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어쩔 수 없이 블리스를 따라가기로 했다. 가이아 행성의 표면은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여주었다. 블리스는 가이아의 생태계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생물체가 집단의식의 일부이므로 필요한 만큼만 번식하고 소비하며 날씨까지도 필요에 따라 조절된다고 했다. 심지어 곤충들도 자신의 몫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돔은 253음절의 긴 이름을 가진 93세의 노인이었지만 매우 정정해 보였다. 그는 가이아에서는 나이나 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페롤렛이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묻자 돔은 만물이 유전하는 법이며 필요에 의해서만 섭취한다고 답했다. 죽은 후에도 다른 형태로 가이아의 의식에 기여하게 되는 일종의 윤회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돔은 가이아의 기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원인이라는 존재들이 무한한 수의 평행우주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바람직한 현실을 선택했다는 전설이 있었다.
지구만이 복잡한 생태계와 지성 생물을 가진 유일한 행성이 된 것도 이러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입증 불가능한 가설에 불과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로봇의 역사였다. 돔에 따르면 고대 지구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생활했다. 로봇들은 로봇공학 3원칙에 따라 인간을 보호했지만 점차 그 보호가 지나쳐서 인간들을 질식시킬 정도가 되었다. 로봇들은 텔레파시 능력까지 갖추어 인간의 모든 생각을 감시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들은 이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로봇들은 논리적 결론에 도달했다. 인간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은 로봇들은 영혼을 설립하고 스스로가 영혼인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현실을 선택한 후 스스로 기능을 정지시켰다고 전해진다. 이후 인간들은 로봇 없는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며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으려 했다. 가이아 사람들은 로봇의 과보호를 피해 탈출한 인간 망명 집단 중 하나였다. 다른 망명 집단들이 로봇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잊으려 했던 것과 달리 가이아인들만이 로봇으로부터 텔레파시 기술을 전수받은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약 2000년에 걸친 개발을 통해 집단의식을 형성했으며 처음에는 인간들 사이에서 그 다음 동물들과 마지막으로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행성의식을 구축했다. 그들은 로봇을 유모가 아닌 교사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었다. 때문에 가이아는 은하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남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다른 쪽 끝에 있는 세계의 의식도 감지할 수 있었으며 J-파운데이션에서 200년 전부터 유사한 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뮬의 시대와 일치했다.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뮬이 가이아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뮬은 행성에서도 예외적인 존재였고 어느 날 갑작스레 가이아를 떠났다. 그때까지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어떻게 그가 집단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당시 가이아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순진했기 때문에 제때 제지하지 못했다. 뮬의 비극은 결과적으로 가이아가 외부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J-파운데이션을 발견하여 그들에게 은밀히 임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돔은 가이아의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트래비스뿐이라고 밝혔다. 가이아는 수백 가지의 조심스러운 조작을 통해 트래비스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자신과 가이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돔은 전 우주에서도 오직 당신뿐 이라며 트래비스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했다. 트래비스는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고 이들이 왜 자신을 구세주로 여기는지도 납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별개로 트래비스가 가이아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제18부 충돌. 젠디발은 해임 여인 슈라 노비와 함께 가이아에 접근하고 있었다. 가이아의 태양이 완연한 원반 형태로 보일 정도로 가까워진 상황에서 그는 노비의 정신을 통해 미약한 정신 역장을 감지했다. 노비의 순수하고 균형 잡힌 마음은 미세한 정신적 변화에 매우 민감한 탐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젠디발은 자신의 복잡한 정신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이 미약한 역장을 노비를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었다. 젠디발은 컴퓨터로 트래비스의 우주선을 발견했고 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J-파운데이션의 함대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는 정신 탐침을 실시한 결과 가이아가 정신 역장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J-파운데이션 함대의 목전에서 더 조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젠디발은 제안 발언자 샌디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트렌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총체적 통신망 설정을 요청했다. 샌디스는 젠디발의 요청에 망설였지만 젠디발이 뮬 시대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강조하자 비상사태 선언을 고려하기로 했다. 샌디스는 발언자 델라미가 젠디발을 무능력한 겁쟁이라고 비난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젠디발은 델라미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며 자신의 자존심보다 J-파운데이션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브라노 시장은 코델과 함께 파운데이션 함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콤포가 J-파운데이션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확신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컴퓨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콤포가 여러 차례의 초공간 도약을 무리 없이 추적해낸 것이 그 증거였다. 브라노는 트래비스를 피뢰침으로 활용하여 J-파운데이션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브라노는 J-파운데이션이 트렌터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에블링 미스, 베이타 다렐, 아르카디 다렐, 프림 팔버 등 제이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모두 트렌터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이 파운데이션이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어 이런 증거들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파운데이션 함대가 젠디발의 우주선에 접근하자 젠디발은 먼저 정신적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함대는 120년간 개발한 정신 차폐막을 갖추고 있어 젠디발의 공격을 막아냈다. 젠디발은 제일 파운데이션이 어느 정도의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파운데이션이 사이코미터라는 장치를 통해 정신력을 측정하고 차폐막을 개발했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브라노와 젠디발 사이에 팽팽한 대화가 이어졌다. 젠디발은 차폐막이 완전하지 않으며 자신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한 역장을 사용하면 그들의 정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노는 젠디발이 셀던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대담한 도박을 벌였다. 젠디발은 브라노가 성급하게 행동하면 제2은하제국 수립이 지연되고 셀던 프로젝트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운데이션이 조급하게 팽창하면 은하계 전체에 반발을 사게 되고 결국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여 제국이 분열되며 무정부 상태가 3만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브라노는 셀던 프로젝트 없이도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제이 파운데이션의 숨겨진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제국은 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녀는 뛰어난 지도력과 과학기술 진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착 상태가 계속되자 젠디발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 가이아가 뮬들의 고향이며 진짜 위험은 그곳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시 휴전하여 함께 가이아에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젠디발이 가이아의 정신 역장을 무력화시키면 브라노가 함대로 그곳을 점령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두 파운데이션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브라노는 젠디발 혼자서 행성 전체의 정신 역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의심했지만 젠디발이 제이 파운데이션의 모든 힘이 자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자 결국 협력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양보나 약속은 기대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젠디발이 컴퓨터를 향해 몸을 굽히며 가이아로의 접근을 시작하려던 순간 노비가 갑자기 만류했다. 그녀는 안 돼요, 선생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는 터미너스의 트래비스 의원을 기다려야만 해요. 라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 단순한 해임 여인으로만 보였던 노비가 갑작스럽게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노비가 어떻게 트래비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는지는 수수께끼였다. 제19부 결단. 파스타오에서 트래비스는 자신에게 요구된 역할에 대해 화를 내며 저항했다. 페롤렛이 돔 대신 블리스가 함께 온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블리스는 트래비스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흥분한 상태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이아는 트래비스를 조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트래비스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쓸모없어지기 때문이었다. 페롤렛은 트래비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트래비스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놀랍게도 페롤렛은 자신이 트래비스 대신 그 임무를 맡겠다고 제안했다. 그 이유는 블리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페롤렛은 자신이 그녀를 위해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고백했지만 블리스는 오직 트래비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다른 인물들의 상황도 드러났다. 슈라노비는 자신의 진정한 이름이 슈라노비렘브라스티라니며 자신이 가이아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복잡한 삼각 구도가 형성되었는데 젠디발이 브라노를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노비가 그 통제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젠디발과 노비는 서로를 견제하는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젠디발은 자신이 노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브라노와 코델이 탄 우주선, 젠디발과 노비가 탄 우주선, 그리고 트래비스와 페롤렛, 블리스가 탄 파스타오가 가이아 궤도상에서 만났다. 세 척의 우주선은 상대적으로 정지한 상태로 가이아와 함께 태양 주위를 돌았다. 노비를 통해 가이아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가이아는 자신들이 어떻게 두 파운데이션을 이곳으로 유도했는지 설명했다. 그들은 정신 간섭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의 야심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브라노는 제2제국 건설에 대한 야망이 있었고 젠디발은 제안발언자가 되고 싶어 했다. 가이아는 이러한 욕망들을 적절히 자극하여 그들을 원하는 시점에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위기의 본질도 드러났다. 터미너스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신 차폐막을 개발해왔는데 다음 세대가 되면 가이아로서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었다. 반면 트렌터의 젊은 발언자 젠디발이 제안 발언자가 되면 적극적인 행동주의를 펼칠 것이고 이는 두 파운데이션 간의 파멸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가이아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터미너스 방식의 제2은하제국은 군사 제국이 되어 전쟁으로 수립되고 전쟁으로 유지되며 결국 전쟁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둘째, 트렌터 방식의 제2은하제국은 계산에 의해 수립되고 유지되는 죽은 제국이 될 것이다. 셋째, 가이아가 제시하는 대안은 모든 행성이 가이아처럼 되어 거대한 초우주 생명체로 통합되는 살아있는 은하계였다. 가이아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로봇공학 사원칙과 관련이 있었다. 로봇들로부터 배운 가이아의 능력은 생명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켜왔다. 따라서 백경에 달하는 은하계 인류에게 자신들의 비전을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떤 선택이 은하계에 더 적은 손실을 가져올지 판단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됐다. 트래비스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의 우주선 컴퓨터는 가이아와 연결되어 있어서 트래비스가 컴퓨터에 손을 대고 생각으로 선택하면 가이아가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었다. 브라노의 차폐막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터미너스가 승리하고 젠디발의 정신 역장을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트렌터가 승리하며 노비의 정신 역장과 결합한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은하계, 즉 갤럭시아가 실현될 것이었다. 브라노는 트래비스에게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터미너스를 선택하라고 호소했다. 파운데이션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적인 개체로 남을 권리를 주장했다. 젠디발은 편협한 애양심을 버리고 셀던 프로젝트의 위대함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제2파운데이션이 만들 제국은 제1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유혈과 학살에서 해방된 평화로운 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비는 발언자들 역시 결국 인간임으로 경쟁과 증오, 정치적 암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2파운데이션의 제국도 결국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다. 트래비스는 페롤렛에게 조언을 구했고 페롤렛은 우주 여행 초기의 은하계를 보며 마치 기어가는 생물체 같다 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트래비스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다른 생각이 들거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회의를 품거나 다시 모호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컴퓨터 접촉부에 손을 올려놓고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으로 사고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은하계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결단을. 제20부 결말. 고민은 길지 않았고 결국 가이아의 진화적 확장안으로 은하 전체를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하려는 계획. 브라노 시장은 세이셸과의 공식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만족해했다. 파운데이션 함대의 과시와 선의 표시를 통해 세이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동시에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브라노는 이것이 힘의 외양을 버리고 실익을 얻은 훌륭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래비스를 세이셸에 보낸 것도 효과적인 피뢰침 역할을 했다며 그의 항의가 파운데이션의 방문을 위한 좋은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고 만족했다. 브라노는 트래비스가 터미너스에 돌아와 다시 제2파운데이션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2파운데이션의 존재는 현 시대의 신화에 불과하며 트래비스는 터미너스 밖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이셸은 이미 파운데이션의 소나기에 들어왔으며 그들이 이를 깨달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스토 젠디발도 제1파운데이션과의 조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했다. 그는 브라노 시장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제국주의적 망상을 무역 협정 쪽으로 돌려놓았으며 세이셸 지도자들도 교섭을 위해 시장을 초대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젠디발은 이 성과로 제안발언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젠디발은 슈라 노비에게 감사를 표했다.
노비의 순수한 마음이 조기 경보 역할을 해서 제일 파운데이션인들의 차폐막과 미약한 정신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제일 파운데이션에 대한 더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며 정신학을 사용해 은하계 전체를 긴밀한 의식 협력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노비는 젠디발이 제안 발언자가 되면 해임 여자 따위는 가까이 두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젠디발은 노비가 항상 자신 곁에 머물게 될 것이며 그녀 없이는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애정을 확인했지만 노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이아의 정수가 남아있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노비는 가이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페롤렛은 가이아로 돌아가게 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고독한 학자 생활을 했지만 이제 블리스를 만나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고백했다. 지구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명되었으며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인 가이아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리스가 자신을 가이아의 일부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작은 개체에 불과한 페롤렛을 하나의 세계인 블리스가 언젠가 실증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페롤렛은 그때까지 받을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며 더 이상 블리스를 볼 수 없다면 그때가 자신의 꿈의 끝이라고 로맨틱하게 답했다. 페롤렛은 평생 온실 속에서 학자로만 살아온 순진한 사람이었고 이제 와서 블리스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버리려 하고 있었다. 트래비스는 친구인 페롤렛이 시련의 고통이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블리스와 직접 이야기해서 페롤렛의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하지만 트래비스의 방문엔 숨겨진 그의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블리스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충격적인 가설을 토대로 그녀를 추궁했다. 그 가설은 그녀가 로봇이라는 것이다. 근거로 그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들을 제시했다. 첫째, 블리스가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났던 점이었다. 우주정거장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것도 모두 블리스였다. 둘째, 자신이 본능적으로 그녀에게서 전혀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점이었다. 아무리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셋째, 블리스만이 가이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점이었다. 진정한 가이아의 일부라면 그런 분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트래비스는 주장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페롤렛이 처음 블리스를 만났을 때 당신은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블리스가 내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라고만 대답했다는 점이었다. 로봇이라면 아마 거짓말을 못할 것이다. 로봇이라면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 얼버무릴 수는 있다는 것이었다. 트래비스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사람인가요? 블리스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정법을 사용해 사실상 로봇임을 시인했다. 그녀는 어떻게든 거짓없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내가 로봇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설명했다. 자신이 로봇이라면 가이아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적은 수의 로봇 중 하나이며 가이아 내부에는 진정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들에게는 진정한 인간을 그리워하는 원시적 부분이 있으며 페롤렛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고 가이아의 일부가 아니므로 자신이 그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트래비스가 더 젊은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블리스는 로봇공학 제1법칙에 따라 페롤렛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답했다. 설사 페롤렛이 떠나라고 명령해도 그것이 진심인지 머물게 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리스는 자신이 로봇이든 인간이든 상관없이 페롤렛을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트래비스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갈망이라고 강조했다. 페롤렛이 들어오자 트래비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축복했다. 그는 가이아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웠다며 작별했다. 페롤렛과 블리스는 트래비스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배웅했다. 돔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트래비스는 자신의 선택이 신비한 능력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적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당시 그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제일 파운데이션, 제이 파운데이션, 그리고 가이아였다. 만약 제일 파운데이션을 선택했다면 브라노 시장은 제이 파운데이션과 가이아를 지배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을 것이고
J 파운데이션을 선택했다면 젠디발 역시 제일 파운데이션과 가이아를 지배하려 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반면 가이아를 선택하면 양쪽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승리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었다. 갤럭시아 건설에는 수세대나 수세기가 걸릴 것이므로 설사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해도 상황을 수습하거나 역전시킬 시간을 벌 수 있는 임기응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래비스에게는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결단을 내리는 순간 컴퓨터를 사용해 짧은 시간이나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가이아가 노비를 통해 트렌터에 가했던 다양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트렌터 도서관의 지구 관련 모든 문헌을 소멸시키라는 지시였다. 트래비스는 지구가 J 파운데이션조차 알아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곳이라면 은하계의 발전 방향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신이 무지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왜 지구에 대한 지식을 숨겨야 할 만큼 그곳이 중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돔은 가이아가 그런 은폐를 지시한 사실을 모르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부인했다.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가장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편안하게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돔은 트래비스에게 잠시 더 머물면서 함께 추론해보자고 제안했고 그런 다음 충분한 도움을 받으며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모든 세력이 각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트래비스만은 여전히 미해결된 지구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두워진 가이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던 트래비스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곳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겠지.